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남성입니다. 현재 외국계 회사에서 부장급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평소 출퇴근할 때 차에서 라디오 대신 썰밤에 올라오는 사연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얘기도 하고 싶어져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이었던 사건인 만큼 꼭 소개됐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한때 저는 노총각이었습니다.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서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지금이야 젊은 친구들이 워낙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 마흔에도 종종 결혼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입니다. 아니면 아예 주변 눈치 안 보고 비혼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이 3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 취급을 받았죠. 회사 승진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노총각 딱지를 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여자란 여자는 죄다 소개받아 보기도 하고요. 큰 돈을 주고 결혼정보 회사에도 가입해봤었죠. 하지만 영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제가 외적으로 그렇게 여성분들이 호감을 가질 만큼 잘나지도 못했고요. 숫기가 없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도 더듬거리기 일쑤였거든요. 인연은 억지로 있는다고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해도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기에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결혼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이 가까워질 무렵 제게도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차를 수리하는 바람에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퇴근길 버스가 도착해 올라타고 나서야 지갑을 회사에 두고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은 밀려 들어오고 기사님은 빨리 찍고 들어가라고 재촉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아이 뭐해요? 얼른 안 타고. 죄송합니다 기사님. 제가 지갑을 두고 왔는데. 아이 그럼 내려요.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 네 죄송합니다. 내릴게요. 그대로 몸을 돌려 버스에서 내리려던 순간이었어요. 안쪽 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다가와 자기 카드를 찍어주더군요. 제가 대신 찍었어요. 그러니까 내리지 말고 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호의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여자는 20대 후반쯤 됐을까? 저보다 대여섯 살은 더 어려 보였죠. 화장기 하나 없이 맑은 얼굴에 단정하게 올려 묶은 머리가 제 마음을 흔들었네요. 망설이다가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 아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은데 이거 제 명함이거든요. 여기로 연락 주시겠어요? 괜찮아요. 별것도 아닌 걸로. 아닙니다. 이 버스 놓치면 한참 더 기다려야 했을 텐데 제가 차라도 한 잔 사겠습니다. 거듭 사양하던 여자는 결국 웃으며 제 명함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튿날 정말로 문자를 보내왔죠. 며칠 뒤 약속을 잡고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었을 땐 모든 게 꿈만 같았네요. 그녀는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제조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무려 9살이 어렸죠. 하지만 나이 차이가 무색하게도 그녀와는 대화가 참 잘 통했어요. 살짝 미소 띈 얼굴로 제 말을 경청하는 그녀가 참 예뻐 보이더군요. 하지만 차마 대시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여자들에게 차이기만 했던 인생을 살았지만 그녀는 누가 봐도 인기가 많아 보였거든요. 제겐 마치 절벽 위의 꽃같이 느껴졌죠. 그런데 웬걸? 그 이후로도 그녀는 제 연락을 피하지 않았고요. 자연스럽게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게 됐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밝은 성격에 점점 더 끌리게 됐습니다. 결국 그녀와 만난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용기를 내어 고백했죠. 혜진 씨, 제 마음을 알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혜진 씨만 괜찮다면 우리 사귀어 볼래요?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녀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남자들답지 않게 섬세하고 다정해서 점점 마음이 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고요. 1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아내가 배려해준 부분이 컸죠. 솔직히 제 나이 때문에 처갓집에서 반대도 많이 했는데요. 아내가 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저를 허락해줬고요. 저도 더 감사한 마음에 두 분에게 정말 잘했네요. 주말마다 선물 들고 찾아가 인사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틈날 때마다 여기저기 모시고 여행도 가곤 했죠. 그렇게 노력한 덕분일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점차 제게 마음을 열어주셨고요. 나중엔 우리 사위 최고라면서 먼저 주변 분들에게 자랑도 하곤 하셨네요. 정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마음을 열어주고 나니 신혼생활도 아무 문제 없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아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는데요. 현모양처가 오랜 꿈이었다는 사람치고는 집안일은 좀 서툴렀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설익은 밥을 먹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집안 곳곳에 먼지가 굴러다니면 어떻습니까? 밀린 집안일이야 제가 주말에 몰아서 하면 되는 거고 맛없는 음식이야 그냥 제가 맛있다 하면서 먹어주면 되는 건데 그저 퇴근 후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죠. 평일엔 제가 일이 바빠서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진 못했지만요. 주말이나 휴가 땐 국내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안가 저희 부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시작은 결혼한 지 2년이 넘도록 생기지 않는 아기였죠. 처음엔 서두르지 말고 자연 임신을 계속 시도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내가 많이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난임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죠. 솔직히 많이 떨렸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죠. 아내야 젊고 건강하지만 저는 나이가 나이다 보니 그래도 술, 담배 안 했으니 별 문제 없을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는데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검사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거든요. 의사를 붙잡고 몇 번을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죠. 선생님, 정말 제가 무정자증이 맞나요? 네, 그 환자분의 경우는 비폐쇄성 무정자증이라고 고환의 정자 형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혹시 몰라 재검도 해봤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폐쇄성과 달리 정자 형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라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환의 정자 생성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는 치료부터 해보죠. 같은 무정자증이라 하더라도 시험관 등을 통해서라면 임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주말마다 병원을 다니며 이런저런 치료를 해봤지만 모두 허사였죠. 저뿐 아니라 부모님도 몹시 실망하셨고요. 무엇보다 아내가 많이 괴로워했네요.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던 아내는 그 누구보다 아기를 간절하게 바랬거든요. 남자로서 그런 아내의 꿈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게 맞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막상 아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내에게 매달렸습니다. 혜진아, 제발 우리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 나 너 없인 못 살아. 너도 나 많이 사랑했잖아. 아니, 사랑하잖아. 아니야? 사랑하지. 근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아기를 원했는지. 내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입양을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그러자 아내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도 몰라? 내가 키우고 싶은 건 나랑 사랑하는 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내 아이야.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남의 아이가 아니라. 미안해 여보.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나도 쉽게 내린 결정 아니야. 아내는 생각보다 더 냉정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앞에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죠. 혜진아, 안 돼. 나 너 없인 정말 못 살아. 내가 정말 잘할게. 지금보다 몇 갑절로 더 잘할게. 너한테도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말아주라. 응? 너도 이혼녀가 재혼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알잖아. 같은 총각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똑같은 이혼남하고 결혼하게 될 텐데 무슨 하자가 있을 줄 알고. 애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비겁하다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내에게 이혼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계속 강조했어요. 옛날엔 사회가 이혼한 여자한테 더 각박하기도 했고요. 아내도 그 말에 걱정이 됐던가 봐요. 결국 이혼하자는 말은 철회해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부 사이가 다시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아내는 제게 고압적으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살림에도 완전히 손을 놓았어요. 제가 밥을 굶든 말든 친구들과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 일쑤였고요. 집에 있는 날에도 손 하나 까딱 않고 하루 종일 뒹굴기만 했죠. 오히려 제가 퇴근하고 나서 손수 아내 밥을 차리고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네요. 그래도 그것에 관해 불만을 갖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아내가 제 곁에 있어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내의 반응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게 많이 괴로웠던 걸까요? 언젠가부터 아내는 걸핏하면 술을 마셨고요. 취하면 제게 온갖 폭언을 쏟아부었어요. 당신이 남자라고 할 수나 있어? 씨 하나 없는 놈이 남잔 무슨 남자라고. 왜 또 그래 혜진아. 너 지금 많이 취했어. 술 그만 마셔. 당신이 뭔데 술을 먹으라 말아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당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결혼 전에 알았다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야. 당신 일부러 작정하고 나 속인 거지, 그치?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속여. 나도 미리 알았으면 연애할 때 당신한테 솔직하게 다 말했을 거야. 웃기고 있네. 나 아니었으면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었을 거면서 솔직하게 말하긴 개뿔이. 당신은 남자도 아니야. 남자라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대체 뭐냐고? 난 무슨 죄가 있어서 당신같이 하자 있는 남자를 만나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저는 아내의 말에 매번 크게 상처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사랑했기에 참고 견뎠어요. 기회를 봐서 아내에게 입양 얘기를 다시 꺼내보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갑질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야근을 하고 돌아온 저에게 갑자기 지방에 있는 맛집에서 파는 음식을 사오라며 내쫓기도 하고요. 저에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생활비 카드로 비싼 명품 가방이나 옷을 사오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내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고 사치도 모른 채 했습니다. 아내도 오죽하면 그럴까 싶었거든요. 결국 먼저 지친 건 아내였습니다. 다시 제게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여보. 이렇게 계속 같이 사는 건 우리 둘 다 갉아먹는 짓이야. 진작에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 왜 그래, 혜진아. 우리 이혼만큼은 하지 않기로 했잖아. 나 아직 너 많이 사랑해. 네가 날 어떻게 대하든 내 마음은 변함없어. 이번에도 저는 아내를 붙잡았어요.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내는 제 첫 여자였습니다. 아내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번엔 아내도 단호했어요. 끝끝내 뜻을 굽히지 않고 이혼 서류까지 내밀었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쯤에 처갓집에 악재가 터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십수년간 운영하던 고깃집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고 만 거였어요. 오래전부터 수익이 좋지 않았던지라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도 빚만 1억이 넘었죠. 당시 장인어른 나이가 이미 60이 훌쩍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새 직장을 알아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던 장모님도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죠. 결국 아내는 이혼을 철회하는 대신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집 빚 말이야. 그거 당신이 갚아줬으면 좋겠어. 그럼 이혼은 다시 생각해볼게. 돈 1억은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제게도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내와 이혼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깟 돈 1억이 대수랴 싶었죠. 사업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유복한 편이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부모님에겐 다른 핑계를 대고 돈 5천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거기에 제가 모은 나머지 돈을 더해 처갓집 빚을 전부 갚아줬네요. 뿐만 아니라 생활력 없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위해 다달이 생활비까지 보내드렸죠. 하지만 아내는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절 비난했습니다. 손이라도 잡으려 치면 기겁을 하면서 절 노려봤죠. 내 몸에 손대지 마! 그깟 빚 좀 갚아줬다고 날 지금 몸판의 여자 취급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부부 사이에 스킨십 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당연한 일? 그건 멀쩡한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나 당연한 일이지. 우리가 손잡고 스킨십해서 뭐해? 어차피 그런다고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사람이 어쩜 그렇게 잔인해? 당신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제 물음에 아내가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을 했죠. 글쎄, 이젠 나도 잘 모르겠어. 그때라도 아내와 헤어졌어야 하는데 바보 같은 미련 때문에 저는 쉽게 아내를 놓지 못했어요. 그 뒤로도 아내는 집안일을 소홀히 했고요. 걸핏하면 술을 먹고 제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사치를 위해 요구하는 돈의 액수도 점점 커졌어요. 친구들 만나 술 먹기로 했다. 갖고 싶은 가방이 있다. 걸핏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제게 돈을 뜯어갔죠. 없다고 하면 남자 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돈까지 없다고? 그럼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하고 화를 냈어요. 전 그때마다 좌절했지만 그래도 아내를 사랑했기에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맨날 히스테리만 부리던 사람이 때때로 기분 내키면 밥을 차려주기도 하고요. 제 선물이라면서 갑자기 지갑이나 셔츠 같은 걸 사오기도 했네요. 그런 아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하루는 대놓고 물어봤어요. 당신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그러자 아내가 잠시 당황하더니만 이내 그러더군요.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왜 이혼을 못했는지 생각해봤거든? 당신이 붙잡을 때마다 왜 붙잡혔는지. 결론은 내가 당신한테 아직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더라고. 그걸 깨달으니까 당신에 대한 미움이나 아이에 대한 집착도 많이 없어졌고. 물론 완전히 그렇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어? 여보, 당신 진심이야?
아내의 말에 감동받아 절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아내가 쓰게 웃더군요. 그동안 당신 괴롭혀서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그래도 끝까지 나 포기 안 해줘서 고마워. 우리 지금이라도 서로 노력해보자. 아이야 뭐 당신 말처럼 입양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또 요즘엔 아이 없이 둘이서 잘 사는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잖아.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그리고 많이 사랑해. 그날을 계기로 저희 부부 사이에도 조금씩 청신호가 켜졌어요. 물론 아내가 완전히 아이를 포기한 건 아니었고요. 입양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더군요. 때때로 저에게 정말 아이를 입양할 자신이 있는지, 그럼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지 묻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만만해했네요. 당연하지. 내가 애를 가질 수 있는 상태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무섭다잖아. 괜히 가슴으로 낳았다는 말이 있겠어? 만약 당신만 결심이 선다면 난 입양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싶어. 부모님도 동의하셨고. 그래? 알겠어. 그럼 나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아내는 그 뒤로 저희 집 근처 보육원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입양 절차에 대해 혼자 공부도 하더군요. 따로 저한테 얘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아내도 조금씩 입양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요. 아내가 저와 평생 함께할 마음을 굳혔단 뜻이었으니까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아내의 건강 문제였죠. 언젠가부터 아내는 도통 음식을 입에 넘기지 못하고요. 물만 마셔도 비리다면서 다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몸은 자꾸만 붓는 게 아무리 봐도 이상했죠. 병원에 가봐도 더위 먹어서 그런 거라며 약만 좀 지어주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내의 상태는 도통 좋아지지 않았고요. 걱정이 된 저는 좀 더 큰 병원에 가보자고 했는데요. 아내는 됐다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됐어. 동네 병원에서 그냥 더위 먹은 거라잖아. 내가 요즘 입양이니 뭐니 이것저것 혼자 생각하느라 스트레스 받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꼬박꼬박 밥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 괜찮아질 것 같아. 난 그래도 한번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아프다 싶으면 그렇게 하자. 아직은 괜찮아. 아내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결국 저도 알겠다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아내도 다시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밥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됐고요. 갑자기 야밤에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저에게 부탁할 정도로 식탐도 좀 생겼죠. 사실 아내와 각방을 쓴 지가 꽤 됐었거든요.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게 되고 부부 사이가 악화되면서부터였으니까 거진 4년은 훌쩍 넘은 상태였죠. 어느 날 밤엔가 용기를 내서 베개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몸을 붙였는데요. 아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절 밀어내더군요. 뭐야? 당신 언제 들어왔어?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 여보. 근데 이제 우리 슬슬 다시 한방 써도 되지 않을까?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아내의 어깨를 쓸었는데요. 웬걸, 아내는 기겁하면서 절 밀어내더군요. 갑자기 징그럽게 왜 이래?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가. 여보, 왜 이래? 당신도 다시 나한테 마음을 연 거 아니었어? 아직은 안 돼. 그러니까 얼른 나가. 나가라고. 급기야 아내는 마구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결국 저는 다시 제 베개를 들고 안방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남자로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요.
아내가 아직 온전히 마음을 준 것 같지 않아 섭섭하기도 했네요. 아내도 그게 많이 의식됐던 걸까요? 다음 날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제게 사과하더군요. 어제는 미안했어, 여보. 당신이 방으로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나야말로 미안해. 미리 노크라도 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 너무 오랫동안 각방을 써왔잖아. 스킨십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아직은 좀 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란 하나뿐이었어요. 어차피 사랑이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었으니까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고요. 그 뒤로 아내에게 다가갈 때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인어른 생일이 코앞이었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가족여행 얘기를 꺼내더군요. 가족여행?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아빠 생일 겸해서 모시고 가까운 교회라도 다녀오고 싶어서. 좋지. 나도 회사에 얘기해서 휴가 낼 수 있는지 알아볼게. 그러자 아내가 난감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게 이번 여행은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셋이만 가면 안 될까? 어째서? 엄마 아빠가 아직 당신을 많이 불편해하거든. 그 아이 문제 때문에 말이야. 솔직히 많이 섭섭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안 뒤로 태도가 많이 냉랭해진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도 장인어른 빚도 갚아주고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생활비도 보태드렸는데 여전히 여행조차 같이 가고 싶지 않을 만큼 미운 사위인가 싶어 마음이 안 좋더군요. 또 얼마 전까지 시름시름 앓았던 아내가 홀로 어른들을 모시고 여행을 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그럼 이번 기회에 같이 여행하면서 좀 불편한 감정을 해소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신 혼자 여행 보내는 것도 좀 불안한데. 당신 최근까지 많이 아팠잖아. 난 이제 완전 멀쩡한데 뭐. 아빠가 이번만큼은 꼭 나랑 엄마 이렇게 셋이서만 가고 싶으시대.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장인어른 장모님은 아직도 내가 많이 미우시대? 아이 문제 때문에?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랑 어쩔 수 없이 같이 산다고 생각하셔서 더 그랬거든. 근데 이젠 나도 많이 괜찮아졌고 당신하고도 사이도 회복됐잖아. 이번 여행에서 내가 그런 부분을 엄마 아빠한테 잘 얘기해 볼게. 그럼 두 분도 금방 마음 돌릴 거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당신이 이해해 주라. 응? 그래, 알겠어. 응,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여행 비용 말인데 그 엄마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침대 매트리스가 좋은 곳으로 숙소 잡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돈이 꽤 나올 것 같은데 괜찮지? 뭐 국내 여행인데 돈이 들어봐야 얼마나 들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웬걸? 나중에 카드 긁힌 걸 보니 숙소 값으로만 80만 원이 나왔더군요. 솔직히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뭐 기껏 아내와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데 돈 문제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비용 걱정은 말고 장인어른 장모님과 재밌게 놀다 오라고 했죠. 아내는 모처럼 만에 입맞춤까지 해주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내의 애교 아닌 애교에 또 저는 금세 마음이 풀렸고 말이죠. 그 주 주말, 아내는 장인어른 장모님과 같이 여행을 떠났고요. 혼자 집에 남겨진 저는 라면을 끓여 먹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간히 아내에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요.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다니느라 바쁜 건지 도통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그런데 해질녘이 됐을 무렵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웬걸 상대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성희진 씨 남편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 어디시죠? 여기 땡땡병원인데요. 성희진 씨가 지금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아내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대로 달려나와 차를 몰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하필이면 여행지 근처 병원이라 거리가 꽤 돼서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는데도 3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여기 성혜진이라고 교통사고 난 환자 있죠? 제가 그 사람 남편인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 남편분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응급실 안쪽으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장모님이 절 보고는 까무러칠 듯이 놀라더군요. 아니 이서방, 자네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오긴요. 병원 전화 받고 왔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굳이 안 와도 되는데 바쁜 사람이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장모님은 급기야 왜 말도 없이 제게 연락했냐면서 간호사에게 마구 화를 내더군요. 그런 장모님을 간신히 말리고 말했어요. 장모님,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 무사한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이서방,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딸이 지금 사고로 충격받아 그런지 혼자 있고 싶어해. 나도 안 보겠다고 내쫓았는데 자네라고 볼 것 같나? 둘이 아직 사이도 대면대면 하잖아. 일단 오늘은 그냥 돌아가게. 우리 딸이 자네한테 먼저 연락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 장모님의 진중한 말에 저도 모르게 멈칫했어요. 어쩌면 아내가 정말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머뭇거리자 장모님이 이때다 싶었는지 다시 입을 열더군요. 일단 요 앞 카페라도 가서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응? 알겠습니다. 가시죠. 그렇게 장모님을 따라 나가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복도 끝쪽에서 나타난 의사가 절 보더니 반색하더군요. 성혜진 환자 남편분이세요? 다행히 산모도 뱃속 아이도 무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양수가 터진 건 줄 알고 급하게 연락을 드렸던 건데 아니더라고요. 괜히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말에 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옆에 있던 장모님은 달달 떨면서 어쩔 줄 몰라하며 제 눈치를 봤죠. 이서방 뭐하나? 얼른 카페로 가세, 응? 장모님은 필사적으로 제 팔을 잡아 끌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처럼 너무 이상했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나요? 저는 매달리는 장모님을 뿌리치고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의사도 뭔가 이상한 걸 감지했는지 머뭇거리다 제 재촉에 손가락으로 방향을 찍어줬고요. 전 그대로 장모님을 뒤로하고 아내의 입원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주친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병실 침대에 누운 아내의 배는 누가 봐도 잔뜩 불러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면서 이불로 배를 감췄지만 이미 저는 모든 걸 똑똑히 본 상태였죠. 그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음식을 통 먹지 못하는데 자꾸만 살이 찌던 거 하며 갑자기 야밤에 딸기가 먹고 싶다고 저를 내보낸 거 하며 아내는 임신 상태였던 거예요. 전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모르고 아내를 걱정하고 음식을 사다 날랐던 거였죠. 아내는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갑자기 안방으로 들이닥쳤던 저를 기겁하며 쫓아냈던 거고요. 제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아내가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긴 말 안 할게. 누구 애야? 그러니까 여보... 아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쳤죠. 말해! 대체 누구 애냐고! 내 아이일 리 없다는 건 당신도 나도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되먹지 않은 거짓말할 생각 말고 사실대로 말해! 그러자 아내의 커다란 두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미안해 여보.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작년에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하룻밤 실수로 그만. 딱 하룻밤이었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딱 하룻밤 실수였는데 임신이 됐다고?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진짜야. 나 그 사람하고는 딱 한 번 그랬어. 임신된 거 알고 바로 지우려고 했는데 내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차마 지울 수가 없어서 낳은 다음에 엄마 아빠 호적에 올리려고 했어. 아님 보육원에 보냈다가 입양하거나. 아내의 말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한테 그렇게 입양 얘기를 하면서 절차도 알아보고 그랬던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내 돈으로 상간남 자식을 키우려고 했다는 거냐고? 여보,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내가 아무리 당신한테 호구처럼 굴었다지만 어쩜 그런 끔찍한 짓까지. 당신은 내가 그렇게 우스웠어? 그런 거 아니래도. 우리 사이가 이렇게 틀어지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아이 때문이잖아. 당신은 전부터 입양 얘기를 꺼냈었고 나도 내 애라면 키울 수 있으니까. 이 애라도 있으면 우리 사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한 거라고. 아내는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놨어요. 바람 피고 다른 남자애까지 뵌 스스로를 합리화한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당신은 그냥 바람난 걸 정당화하고 싶었을 뿐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보아하니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맞아? 한 번만 만난 거 아니지? 그치? 설마 이번 여행도 나 빼고 그 자식이랑 같이 갔던 거야? 제 말에 아내는 전국을 찔린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황급하게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부정하더군요. 진짜 아니야? 자동차 블랙박스랑 숙소 출입 기록만 확인해봐도 바로 나와.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제 말에 아내는 울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아내뿐 아니라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도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네요. 장인 장모 둘 다 밖에서 저희가 싸우는 걸 듣고 있었나 봐요. 갑자기 둘이 제 앞으로 뛰어들어오더니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이보게 이서방, 우리가 잘못했네. 딸아이가 임신했다는 말에 혹해서 그만. 이 사람 본능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 누구나 자기 혈통을 계속 잇고 싶어 하잖아. 딸 자식이 하나라고 해서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나? 장인어른의 말에 기가 막혀 절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바람피고 다른 남자애까지 뵌 걸 모른 척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모른 척한 것뿐만이 아니죠. 그 상간남 자식이랑 같이 여행까지 다녀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제게 이러시면 안 되죠. 가게 말아먹고 생긴 빚 1억을 갚아준 게 누군데? 지금까지 다달이 생활비 보내준 게 누군데? 제 말에 장인어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외면한 채 아내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자식 내 눈앞에 데려와. 안 그럼 둘 다 가만 안 둘 거니까 얼른 데려오라고! 제 호통에도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달려가 억지로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았고요. 거기서 어렵지 않게 상간남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죠. 병원에선 너무 이목이 쏠려 인근 카페에서 삼자대면을 했는데요. 딱 봐도 상간남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요란하게 염색한 머리에 팔뚝에 새긴 문신하며 양아치가 분명했죠. 무엇보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지도 않았네요. 저를 만나자마자 허겁지겁 변명부터 쏟아내기 바빴거든요. 화가 많이 나셨을 거 이해합니다. 그치만 저는 진작에 애 지우려고 했어요. 저희가 뭐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따로 여자친구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지우고 고집 부린 건 혜진이에요. 그런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갑니까?
그것도 부모 동반으로? 아유, 그건 혜진이 어머님 아버님이 저 어릴 때부터 개인적으로 알던 사이라. 제 애를 가졌다는 걸 알고 계신데 함부로 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미쳤다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 여행을 따라갔겠습니까? 전 진작에 헤어지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 매달린 건 혜진이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아내를 힐난하는 상간남을 보면서 자괴감이 끌어올랐어요. 대체 아내는 뭐가 좋다고 이런 놈하고 하룻밤을 보낸 건지. 게다가 둘이 말을 맞추지도 않았는지 딱 한 번만 만났다는 아내의 거짓말은 금세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몇 번이나 만났냐고 물어보자 상간남은 잠시 망설이더니만 딱 3번 만났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딱 3번 만나고 그 뒤로는 안 만났어요. 동창회에서 1번, 나중에 따로 술 먹으려고 2번. 임신했단 얘기 듣고 바로 연락 끊었다고요. 그러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여행 같이 가자고 해서 만났던 거고요. 저는 바로 아내에게 따져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나한테 딱 1번 만나서 실수한 거라며. 근데 이 자식은 3번 만났다고 하네? 3번이 실수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착각한 것 같아. 3번 정도 만났어. 근데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거 아니고 이 자식이 만나자고 한 거야. 안 그럼 당신한테 말한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 여행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애기 가진 거 알고 나 모르게 얘를 부른 거고. 난 정말 몰랐어. 그러자 상간남이 펄쩍 뛰었어요. 야, 말은 똑바로 하자. 언제 내가 널 협박했어? 애초에 먼저 꼬신 게 누군데. 네가 네 남편 남자 구실도 못하는 한심한 종자라고 싫다면서 막 나 유혹했잖아. 내가 언제? 거짓말 좀 지어내지 마. 거짓말 같은 소리 하네. 계속 나한테 우리 애 어떡할 거냐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너한테 오라고 울고불고 매달린 주제. 내가 너한테 오면 너도 네 남편하고 이혼하겠다며. 상간남의 힐난에 아내는 계속 아니라고 딱 잡아댔어요. 저는 말없이 상간남의 핸드폰을 빼서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했죠. 아내의 핸드폰은 이미 내역이 싹 다 지워져 있어 확인할 길이 없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상간남의 핸드폰엔 아내와 주고받은 더러운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상간남의 말처럼 아내는 상간남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종용했더군요. 그럼 자기도 이혼하겠다고요. 심지어 이번 가족여행에 먼저 상간남을 부른 것도 아내였어요. 배신감에 아무 말 못하고 굳어있는 저를 보던 상간남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그럼 저는 이쯤에서 이만 빼주시죠. 전 얘한테 아무 미련 없으니까 애를 지우든 말든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쪽 무정자증이라고 했죠? 그럼 그냥 나와서 키워도 괜찮아요. 전 절대로 내 애라고 나중에 권리 주장하고 이러지 않을 거니까. 그냥 정자 기증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에 간신히 누르고 있던 화가 폭발했어요. 상간남의 말은 그나마 남아있던 제 일말의 자존심마저 짓밟았거든요. 전 그대로 상간남의 멱살을 쥐고 소리쳤어요. 뭐? 정자기증?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너같이 재활용도 안 될 패급 쓰레기 자식을 왜 키워? 아니 패급 쓰레기라뇨. 말씀이 심하시네. 전 그냥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시끄러! 닥쳐! 결혼한 여자랑 붙어먹는 쓰레기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상간남에게 주먹을 내질렀어요. 제가 상간남보다 키도 덩치도 훨씬 컸기 때문일까요? 상간남은 별다른 반항 한번 못해보고 그대로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앓는 소리를 내면서 설설 기더군요. 전 그런 상간남을 몇 번 더 밟아준 다음에 씩씩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나도 다른 놈이랑 바람나서 애까지 뵌 여자 더는 필요 없거든! 이 여잔 애 갖는 게 평생 소원이었고 이 애는 누가 봐도 네 자식이니까 어디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봐. 난 빠질 테니까. 그 말만을 남기고 전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눈치만 보다가 허둥지둥 제 뒤를 쫓아오더군요. 전 그런 아내에게 바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웃긴 게 막상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이번엔 아내가 설설 기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이는 당장 지울게.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큼은 하지 말아주라. 응? 이제 와서 왜 이래? 남자 구실 못하는 인간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난리칠 땐 언제고? 그땐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그냥 나 힘들고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고 당신 생각은 하나도 못했어. 근데 이젠 알겠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갖고 싶은 건 다른 남자애가 아니라 당신 애야.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냥 애 없이 살게.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꾼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상간남도 이미 아내에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겠다. 자기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까봐 그런 거더군요. 그 사이 상간남은 잠수를 타버렸어요. 아내가 임신한 상황에서 남편인 저한테까지 걸리자 겁이 난 모양이에요. 정말 사내답지 못한 형편없는 쓰레기였죠. 저는 아내를 추궁해 그 상간남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냈고요. 그 여자분에게 모든 진실을 다 알렸습니다. 그 여자분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모습에 괜히 알렸나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낫다는 생각에 제 딴엔 결단을 내린 거였네요. 다행히 현명한 분이었는지 얼마 안 가 상간남과 바로 헤어졌고요. 저한테도 고맙다면서 따로 연락이 왔죠.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 힘들었지만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그쪽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텐데 정말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괜한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헤어지기로 했다니 다행이네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당연히 이혼해야죠. 그동안 아내가 계속 거부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아내는 제가 내민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어요. 말했잖아. 난 절대 당신하고 못 헤어진다고. 내가 잘못했어, 여보. 당신처럼 나만 보는 좋은 남편이 어딨다고. 나 이제 아이도 필요 없어. 애라면 지긋지긋해. 뱃속에 이 아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지울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주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도 그랬잖아. 나 없으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이혼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이 잡아서 물렀잖아. 당신도 나한테 딱 한 번만 기회 주라. 제발, 응? 우리 엄마 아빠도 잘못했대. 원한다면 당신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겠대. 이제 와서 그런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사과로 해결되는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는 거야. 예전에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그때 진작에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 괜히 질질 끌다가 이렇게 못 볼 꼴만 보게 된 거야. 더 큰일 나기 전에 우리 그만 여기까지만 하자. 싫다니까?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절대 이혼 안 할 거라고. 울며 매달리는 아내를 보면서 마음이 약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쨌든 제가 살면서 제일 사랑한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를 볼 때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이 자꾸만 상기됐고요. 뱃속의 아이도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지우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죄책감이 들 텐데 피해자인 제가 왜 그런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까?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지만 저 역시 죄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혼하겠다는 뜻을 끝까지 관철했고요. 아내가 응하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상간남에겐 따로 상간자 소송도 걸었죠. 결과는 당연히 제 승리였어요. 아내의 외도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뱃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아내와 그 상간남에 대해선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몇 년 전에 겹지인을 만나 우연히 근황을 전해 듣게 됐어요. 역시나 그 상간남은 도망가 버렸고요. 아내 혼자 식당 일을 하며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 하더군요. 상간남도 배달 일하면서 근근하게 먹고 사는 통에 양육비는커녕 살림에 10원 한 장 안 보태줘서요. 아내가 양육비 문제로 그 상간남을 소송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지인 말로는 아내 얼굴이 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인다고 하대요. 여자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것도 힘든 일인데 거기에 부모님 뒤치다꺼리까지 하느라 맨날 죽고 싶다고 하소연한다 하더군요. 한때 너무 사랑했던 여자인 만큼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요. 다 자업자득이라 생각하고 잊으려 합니다. 악연은 악연으로 남기고 묻어두는 편이 아내에게나 저에게나 좋을 것 같아서 말이죠. 현재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좋은 여자 만나 재혼도 했습니다. 지금 아내는 제가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 착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제 모든 과거를 알고도 다 품어준 건 물론이고요. 애초에 자긴 아이가 갖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무정자증인 것도 상관없다고 했었죠. 정말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그런 기색을 내비치면 아내는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말해요. 아이 낳으면 사실 여자가 손해보는 게 훨씬 많잖아. 임신으로 못 망가져. 애 키우면서 커리어 망가져. 그냥 우리 둘이 서로 늙어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자. 난 그게 더 좋아. 나중에 정 아이가 갖고 싶으면 그땐 입양하면 되지. 아내의 그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사실 전처 때문에 남자로서 많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죠. 근데 지금은 인생이 참 행복합니다. 전처와 이혼한다는 게 죽는 것보다 두려웠는데 지금은 이혼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